하지 않아. 이불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아,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음.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3월 28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공포 사연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또 많이 쌓였고요. 최근에 읽었던 게 1월 13일 뭐 이 정도 두 달이 넘어가지고 사연들이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슬부슬 비도 오고 날씨가 또 갑자기 봄이 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해서 공포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죽일 때랑 목소리가 완전 다르다고요? 아니, 아무 맥락 없이 그렇게 쓰시면은 오해하시잖아요. 제가 방금까지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게임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뭐 가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오늘은 공포스럽지 않은 공포 사연을 보내봅니다. 초등학교 1학년 7월 여름방학이 시작하고 하루가 지난 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장군이라고 부르시며 굉장히 예뻐하시고 낚시도 같이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자랐던 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렸지만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슬퍼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성인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배경은 옛날에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었고 할아버지와 저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벌떡아, 이 할애비가 부탁이 있다. 어떤 부탁이신데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이 배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줄 수 있겠니? 저는 할아버지가 무슨 배지를 말씀하시는지,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도 너무 오래된 것 같구나.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고 꿈은 끝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돌아가셨던 터라 무슨 배지를 차고 다니셨는지, 무슨 시계를 차고 다니셨는지 저는 알지 못했고 꿈에서 깨어난 직후 이건 무슨 꿈인가, 갑자기 배지는 왜 갖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의문이 들었고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할머니 댁에 안부 인사를 드릴 겸 찾아뵈어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장애를 얻으셨던 겁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고 가족들도 저에게까지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지는 장애인 배지였고 그 당시에는 장애인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항상 착용하고 다니셨는데 그 배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가 봅니다. 생전에도 나 장애인이다, 광고하는 배지냐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해요. 복지관 같은 곳에 가실 때나 착용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시계는 저희 작은 삼촌께서 부산에 살 때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매우 저렴하고 구닥다리 시계였지만 삼촌의 선물이 고마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착용을 하셨다고. 그 너무 낡아버린 시계가 바꾸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길로 저는 할아버지가 태우시던 담배, 그리고 멋진 배지, 반짝이는 시계를 구입해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에 가서 잘 비치해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할아버지께서 검은색 봉투를 들고 뒤돌아 서 계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좀처럼 할아버지와 거리는 좁혀들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 멀어지다가 꿈에서 깨어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후세계라는 게 있는 걸까요? 있다면 잘 지내고 계시죠?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모든 분들께 위로 말씀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신청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할아버지께서 아주 멋진 배지도 차시고 번쩍거리는 시계도 차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검은 봉투는 뭐였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집사가 되어서 마구마구 착취당하며 수발을 들고 싶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분양받을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줍는 것이 아니라 간택받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유튜브 고양이 채널에서 나오는 것처럼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집사가 되고 싶은 자만추였습니다. 무릇 만남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고양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선택하든 세상이 떠밀어 고양이와 제가 만나게 되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양이들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저희 집 옆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야생동물답지 않게 인간을 그렇게 크게 경계하지는 않아서 동네에서 자주 보이곤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유독 제가 근처에 나타날 때만 못 볼 것이라도 봤다는 듯 달아나기만 하지 뭡니까? 이유 모를 차별에 집사의 꿈에 잔기스가 늘어났고 어느 날부터는 고양이를 보기만 하면 제 마음은 기다나 설렘이 아니라 체념으로 들어찼습니다. 결국 저는 집사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조별 과제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모두 잠에 빠진 듯 불이 꺼져 있었고 가로등까지 고장나 빛 한 줌도 없이 거리는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5걸음 앞까지만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요.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을 켤 수도 있었지만 공부 때문에 눈이 피로하기도 했고 집까지 가는 길은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손전등을 켜지 않고 감의 의지에 집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저 앞에서 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옹. 앞서 설명했듯 저희 집 주변에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 그것들이 내는 소리에 각각의 의도나 감정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울음소리는 새끼 고양이가 도움과 구조를 요청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바로 저에게요.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간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집사의 꿈에 다시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야옹! 감동의 도가니에서 헤엄치다 다시 들려온 울음소리에 가슴을 진정시킨 저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울 때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추면 고양이가 깜짝 놀라 도망칠지도 몰라 소리가 들려오는 곳 근처에 손전등을 비춰 반사광을 이용해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집의 담벼락과 골목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에서도 고양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이라고 해야 할지 빨간 벽돌집 대문 앞에서 발견한 것은 고양이가 아닌 웬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지도 않은지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벌거벗은 그 사람은 다리를 끌어안고 무릎에 얼굴을 묻는 자세로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체처럼 푸른 빛이 도는 피부 위로 뼈와 얄팍한 근육이 드러날 정도로 바싹 말라 있었고 죽은 것처럼 미동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느낌일 뿐이지만 그건 세상에 있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세상에 저런 것은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됐습니다. 무언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던 중 그것이 말했습니다. 야옹. 한겨울 얼음물에 빠진 것 같은 오한이 들었습니다. 전신의 근육이 통제를 잃고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반대로 호흡은 점점 격해지고 땀이 비처럼 흘렀습니다. 짐승의 아가리에 물린 소동물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덫에 걸렸습니다. 저것의 정체가 무엇이든 제 상황에 있어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저것은 덫을 놓았고 저는 그 덫에 걸려들었으며 그것은 이제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의 목소리에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은 몸에 죽으림까지 쥐어짜 움직여 천천히 빨간 벽돌집에서 멀어졌습니다. 등 뒤로 계속해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력으로 달아나고 싶었지만 저의 직감은 절대 소리 내거나 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다행히 그 직감이 옳았는지 빨간 벽돌집에서 멀어질수록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부터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았다. 긴장이 풀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 멀리 불이 켜져 있는 저희 집이 보였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금방의 사건에 피로해진 탓에 당장 침대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야옹. 저는 그것이 제가 덫에 걸렸다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처음부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차갑고 축축한 기운과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직감의 목소리를 따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야옹. 앞서 설명했듯 고양이의 울음소리에는 감정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는 제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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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도 돌아볼 만큼 애절했지만 속임수라는 것을 아는 제게는 소름 끼치게만 들렸습니다. 당장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곤 계속 걸어갔습니다. 알지 못한 사이 겁에 질렸던 걸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가 되어서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그것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려 호기심을 억누르고 도어락을 해제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버지가 피곤한 얼굴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냐? 다녀왔습니다. 뭐냐? 아버지와 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건조하기 짝이 없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정말로 끝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그 이상한 것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양이 집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고 고양이는 유튜브로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야옹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은 아니겠지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아버지가 야옹하면 레전드. 이거 진짜예요? 이거 뭐예요? 이 실화예요? 아니 그분 왜 그러면은 빨개 벗고 뭐 하시는 거래요 밤에? 심윤수 작가님 아니냐고요? 심윤수 작가님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지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연은 처음이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신청곡은
한민주의 나만 없어 고양이입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20년도 더 된 오랜 옛날, 제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 중간층에 살았고 같은 아파트의 12층에 저희 집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딸, 저에게는 1살 언니인 호미 언니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그 언니는 예쁘기도 하고 인기쟁이 스타일에 무엇보다도 칙칙한 오빠밖에 없었던 저에게는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좋은 언니였습니다. 호미 언니는 보통 잼민이들과 같이 장난기도 많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때로는 허풍을 많이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언니의 말이었기에 조금 오버스러운 이야기들도 모두 곧이곧대로 믿곤 했었죠. 그리고 그날도 평소와 같이 12층 호미 언니의 집에서 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무서운 얘기 해줄까? 당시 무서운 이야기가 초딩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시절, 겁이 많은 저의 흥미를 끌기엔 최적의 주제였습니다. 눈을 감고 팔에 힘을 뺀 다음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팔을 들어 올려서 팔이 점점 올라간대.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직접 신용까지 보여주는 호미 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어깨 위로 올라간 팔이 귀 뒤로 넘어가면 팔이 부러져서 죽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초딩의 상상력일 뿐이지만 당시 저에겐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둘이 함께 다니던 동네 학원에 갈 시간이 다 되었고 호미 언니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저에게 아까 그거 지금 해보자. 내가 주문을 외워볼게 라고 하였고 저는 순순히 눈을 꽉 감고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소리만 들리니 괜스레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팔이 정말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서히 팔이 올라가고 주문을 외는 언니의 목소리는 약간 겁에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내 팔을 들고 있나 생각했지만 아무런 접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내에 귀신이 내 팔을 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팔이 어깨를 넘어 머리 위로 올라갈 때쯤 그만! 이제 눈 떠! 호미 언니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으며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더군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흐르고 12층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아파트였기에 요즘처럼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겠지요. 저희는 무서워진 기분에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깍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원 버스에 후다닥 올라탔습니다. 언니는 버스에서 저와 학원까지 가는 길 내내 장난친 거지? 팔 네가 일부러 올린 거지? 라고 물었고 언니의 거짓말을 속으면 속았지 언니에게 절대 거짓말 할 리가 없었던 저는 그거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팔에 힘을 하나도 안 줬어. 진짜야! 라며 계속 억울함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언니는 평소 때처럼 저에게 허풍 가득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당연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회진? 진짜 돼버리니 저보다도 더 당황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어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이때의 일은 참 미스테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니 90도로 들고 있던 팔이 관성에 의해 위로 잡아 올려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언니를 믿었던 마음에 귀신이 들고 있다고 착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괴담대로? 그럴 리는 없겠죠? 하하하하! 아무튼 저는 가위도 눌려본 적 없고
귀신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 정말 귀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참 신기했던 경험이라 공유해 봅니다. 신청곡은 오르막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네요. 예전에 말년을 행복하게 태국 촬영 때 기안84님께서 갑자기 숙소에서 분신사발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이걸 꼭 한다고, 진짜 된다고. 그렇게 해서 침착맨님과 기안84님과 제가 이제 분신사발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말 배꼽이 빠지는 영상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태국 귀신이 분명히 들어와 가지고요. 희민이와 그 기안84님하고 이제 좀 제가 잘 맺어주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외롭기 때문에 제가 영혼 결혼식을 이제 해주려고 하고 분명히 아무도 힘을 안 주고 있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의 팔에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제 팔에 이렇게 막 핏줄이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요. 이 사연을 보니까. 자, 정인의 오르막길. 이런 많이 들어봤으니 윤종신 버전의 오르막길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2019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학교에는 미술 중점반이라는 특별한 반이 있었고 미술 중점반 학생들은 밤 9시 30분까지 남아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밤까지 수업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교실에 두고 온 붓이 생각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와 함께 붓을 가지러 본관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미술 중점반이 있는 건물과 본관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야 했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미술 건물과는 달리 본관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와 함께여서 약간의 긴장감만 가진 채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계단을 올라 4층 교실로 갔고 붓을 찾자마자 찾았다 하며 붓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쾅! 하고 교실 문이 갑자기 닫혔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문이 갑자기 닫히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눈이 마주친 채 몇 초간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때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바람 때문이었구나 하고 억지로 웃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친구와 일부러 크게 웃으며 교실을 나왔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어색해졌고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꺄우! 꺄우! 일부러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계단을 쿵쾅쿵쾅 내려갔고 어느새 2층 음악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음악실 앞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순간적으로 소리를 멈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부러 헛기침을 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이 꺼진 본관에 여학생이 혼자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내려왔는데도 그 학생은 계단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손에 책인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인가를 들고 음악실 문을 등진 채 복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져서 친구고 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속력으로 1층까지 뛰어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술반으로 돌아왔죠. 미술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야, 우리 귀신 봤어, 귀신! 하며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설명하는 내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계단을 뛰어 내려온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음악실 앞에 여학생이 서 있던 게 음악실을 등진 게 아니라 음악실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친구가 착각했나 싶어 아니 무슨 소리야 문을 등지고 서 있었잖아 라고 반박했지만 친구는 얼굴이 굳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곧 수업이 시작하여 웃음으로 마무리 지으며 서로 자리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저흰 귀신을 본 이야기는 당분간 꺼내지 않으며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도 수업이 있는 거 아니면 음악실 근처엔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와 술 먹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친구도 저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하지만 그때 저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나 뭔지 알아. 이거 옛날에 제 고등학교 친구 여자애가 쇼핑몰 후기 사진 올렸는데 저희 엄마가 그거 보시고 앞이냐고 뒤냐고 하셨어. 그 니트 같은 거 입고 그냥 얼굴 없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신청곡은 베이컨 에그 앤 치즈의 코타 더 프렌드 스타틱 셀렉타입니다. 베이컨 에그 앤 치즈. 노래 제목이 베이컨 에그 앤 치즈예요. 아티스트는 코타 더 프렌드입니다. 제가 거꾸로 소개했네요. 마치 보헤미안 랩소디가 부릅니다. 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곡이라 실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길몽이나 흉몽 같은 건 전혀 안 믿는 25살 학생입니다. 이런 사람 특! 글 끝에 가선 믿게 됨.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소름 돋았던 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1년 6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꿈을 꾼 건 아마 제가 병장 때였을 겁니다. 저희 부대 안에는 포구시, 계곡의 범람을 막기 위해 판자 등으로 물길을 막아놓은 일종의 댐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 아주 더운 날은 중대원들과 댐에 가서 물놀이를 하며 쉬는 시간이 하루쯤 주어지곤 했죠. 여기서부터는 꿈의 내용입니다. 중대원들과 댐에서 한창 놀던 중 탄약 반장님께서 사라지신 겁니다. 그렇게 큰 계곡은 아니었기에 금방 찾겠구나 하는 생각이 무색하게 밤이 되도록 찾지 못했고 일단 막사로 복귀를 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의 수색에도 찾지 못해 실종 처리를 넘어서 사망 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후 주임 원사님께서는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면서 중대 간부님들과 상병, 병장들을 추려서 다시 계곡으로 수색을 나갔습니다. 이날 저는 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과 시간이 좀 지나 수색원들이 복귀를 하는데 수색 나갔던 제 동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오더군요. 이거 전부 꿈 내용입니다. 꿈 내용. 자초지종을 물으니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수색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을 발견했다고 소리치더랍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들어 올리는데 다른 사람이더래요. 모두 의아해하던 참에 저 멀리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가보니 또 다른 사람이었대요. 이상하다 싶어서 계곡 상류 쪽으로 가봤더니 셀 수도 없는 수의 시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신들의 모습들, 정확히는
복장이 제각각이더랍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한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인형, 탈 등등 마치 파티나 페스티벌, 퍼레이드에서 볼 법한 옷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상나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핸드폰을 받으면 탄약 반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 게 아닌지 연락부터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탄약병이라 반장님과 매우 친했거든요. 그날은 부대 휴무날이었는지 기억이 없지만 생활복 차림으로 아침 실내 점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 부사관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얘들아, 그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저기 SNS에 관련 글 적고 그러지 마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점호가 끝난 뒤 TV를 틀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오더군요. 그 전날은 2022년 할로윈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 날이었던 거죠. 제가 꿈에서 봤던 다양한 복장들과 관련이 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던 걸까요? 사실 이 사연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일어난 참사니까요. 하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신청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참 이날이 저도 기억이 나네요. 이날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이제 말년을 모모하게 시리즈가 완전하게 끝이 나고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식이었던 거죠. 무인도까지 갔다 와서 아마 무인도 팀하고 이제 무슨 고깃집 같은 데서 고기를 먹고 이제 헤어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그, 그 뉴스를 봤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참 벌써 3년이 되어 가는군요. 참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 가끔씩 이렇게 그 후로도 저기 막 무안공항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그런 일이 터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상해요. 나 볼 때마다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아무튼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아마 이런 꿈은 어떻게 꾸게 된 걸까요? 이건 참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자, 신청곡은 없으셨으니까요. 제가 한 곡 틀겠습니다. 베리 화이트의 Can't Get Enough Your Love Baby 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팔님. 평소 펄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재택근무할 때 틀어놓고 일하면 개꿀이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잉. 이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6살, 7살쯤 집안에서 겪었던 아주 기묘하고도 짧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저희 집 구조를 간략하게 묘사해 볼게요.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 집은 화장실, 주방, 거실, 침실이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서면 오른쪽에 바로 거실로 통하는 방문 하나, 방문의 앞쪽으로는 현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란히 문 2개가 있는 구조였죠. 왼쪽으로는 화장실 문과 평행하게 놓인 작은 방 문이, 그 앞으로는 식탁과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현관이 일부 보이게 되는 거죠. 사건은 어느 날 대낮에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당시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집에는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는데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당시까지만 해도 용변을 본 후 혼자 뒤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변을 다 보면 엄마! 하고 어머니를 불렀고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뒤처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용변을 다 본 후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와 화장실에서 함께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같은 것을 느끼셨는지 저희는 거의 동시에 화장실 문 쪽을 바라보았죠. 그러자 어떤 어른 남자의 검은 형체가 화장실 문 왼편에서 저희를 바라보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화장실 문을 빠르게 지나쳐 거실 쪽으로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저에게 집에 있는 남자라 하면 당연히 아빠밖에 상상할 수 없었기에 갑작스럽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다! 그러나 밖에서는 어떠한 인기척이나 인사도 없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시간에 아빠가 집에 있다는 것이 의아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 아빠가 지금 집에 왔어? 어머니는 그러게 이상하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두려우신 듯 화장실 방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미시고 왼쪽 주방 쪽을 한 번, 오른쪽 거실 쪽을 한 번 둘러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네? 잘못 봤나 봐? 하며 다시 저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완전 아빠 같았어. 아빠랑 키도 비슷했지. 그러자 어머니는 아니 아빠가 지금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하며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누었죠. 만약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설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셨고 그 이후 저와 어머니는 쭉 집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주방 쪽에는 사람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창문 하나가 고작이었고 현관으로 들어왔다면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눈이 마주친 이후 그 남자가 들어간 곳은 거실이었기 때문에 역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집은 2층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그 일이 너무 기묘하게 느껴져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께 재차 물어봤지만 당연히 어머니도 알 수가 없으셨을 테니 그저 얼버무리실 뿐이었습니다. 이후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기에 이상한 일 정도로 여기고 금세 잊어버렸지만 지금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정말 무서우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람이었든 귀신이었든 말이죠. 신청곡은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요상하게 기분이 나쁜 사연이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겪은 공포 사연 하나 적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살던 자취방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와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골목이라고는 해도 대로변 바로 뒤편인데다가 음식점도 몇 개 있었고 수시로 차가 다녀서 위험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한 저는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음식점들은 문을 닫은 뒤였고 골목 초입에 못 보던 스타렉스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앞에는 웬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덥수룩한 장발에 어두운 색의 큰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땐 여름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차 옆문이 열려 있어서 지나가면서 차 안을 쓱 보았는데 다른 남자 한 명이 뒷좌석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며 힐끗힐끗 그 차를 주시하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 있는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저는 자취방 빌라로 향했죠. 빌라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었고 공동 현관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고개를 든 저는
공동현관 유리문으로 제 뒤에 아까 그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소리도 못 들었는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저는 번호를 누르려던 손을 거두고 방향을 휙 틀면서 아 맞다 하고 다른 볼일이 생각난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로변으로 나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지? 날 따라온 건가? 아무리 밤이고 골목이어도 원룸이 밀집한 곳인데다가 종종 차가 지나다니는데 무슨 짓을 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좀 하고 나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혹시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집에는 가야 했으니 확인할 겸 골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아까처럼 스타렉스 앞에 돌아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빌라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했고 경찰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경찰분이 살펴본 뒤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멀리 다른 곳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두 남자가 차 안에 나란히 자고 있더랍니다. 아니 몇 분 전만 해도 남자 한 명은 차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함께 자고 있다니요. 경찰분께서는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제가 딱히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라서 별다른 수가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무섭고 찝찝했지만 할 수 없었죠. 그 후로 얼마간은 남자친구가 데려다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다시 혼자서도 잘 귀가하게 될 때쯤 가끔씩 그 차가 같은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보지 못했지만요. 그러다 몇 달 뒤부터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를 보면 보는 대로 무서웠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누군가를 납치하는 데 성공해서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사분들께서 그들에게 왜 여기서 자냐고 물어봐 주시기라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 없겠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늦은 시간 귀갓길 조심하세요. 추신, 공포사연 들으면서 일해야 집중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모두 귀신 같은 것 좀 보시고 공포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신청곡은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입니다. 아, 이게 참 무섭네요. 그 필로티 그 현관 뒤에는 왜 따라왔을까? 진짜 굉장히 무서우셨겠습니다. 밤길 조심하시고요. 또 무서운 사연 계속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가 먼저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펄디. 우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마지막 교시 수업을 듣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일하던 치킨집 알바는 6시까지 출근이었거든요. 교수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알바를 가기 위해 그 저녁 수업은 항상 5시쯤 몰래 교실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일이 있던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 중에 혼자 빠져나왔는데 해는 질락말락 노을을 지고 있었고 캠퍼스는 아직 수업 중이라 텅텅 비어있고 학생들도 거의 없어 조용했습니다. 학교 정문을 향해 긴 내리막길을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맞은편 저 멀리서 끝에서 누군가가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오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아주 또렷한 사람의 형태였는데 다리 하나를 질질 끌면서 올라오는 남자였어요. 멀리서 얼핏 봐도 나이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어 보였고 카고 바지와 주황색 기능성 티셔츠를 입은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학교는 매우 시골 마을에 지어진 학교라 그 동네엔 자취하는 학생들과 몇 안 되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계자 외에 외부인이 들어온 적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정말 시골인데 평소 학교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행색과 나이대의 사람을 보고 약간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아저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져서 다리를 질질 끄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저와 올라오고 있는 아저씨.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아저씨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눈동자 없이 새하얀 흰자만 있던 상태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마치 턱이 빠진 것처럼 쩍 벌어진 커다란 입이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입을 다물지도 않고 계속해서 다리를 질질 끌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온몸은 흙투성이었고요. 그때 저는 뭐지? 좀비 분장?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저씨와 저 사이에 두세 명 정도 되는 학생 무리가 길 가운데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기점으로 저랑 아저씨는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희한하게 그 학생들은 아저씨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 아저씨가 바로 뒤에서 척척 다리를 끌며 올라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마치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저는 스치면서 그 아저씨가 이상하고 의심이 되어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랑 스쳐 지나가는 순간 기이하게도 흰자만 보이던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때 저는 으아! 무서워! 하며 고개를 돌린 채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내려가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아서 순간 멈춰서 고개를 돌려 올라가고 있는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저씨는 척척 저희 학교 애니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후 저는 그대로 치킨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 저는 그 아저씨가 귀신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형상이 아니라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하다 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나 괴인일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 인생의 첫 112 신고였습니다. 제가 전해준 아저씨의 행색과 인상착의를 설명한 뒤 경찰관 분들은 학교에 순찰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죠. 학교를 돌아봤는데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그 건물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못 봤다고 하네요. 경비 아저씨들도 그때 정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분은 못 봤다고 하더군요. 괜히 경찰 아저씨들이 헛고생하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에 연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생맥주를 따르며 왜 아무도 못 봤지? 그 아저씨는 어디로 간 거지? 하는 의문만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 나중에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줬더니 친구들이 전부 귀신 본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그 아저씨가 귀신이었구나 했습니다. 평소 귀신을 자주 보는 친구가 해준 말로는 그 아저씨 굶어 죽은 귀신 같아 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평생 귀신이라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나타났으니. 대체 그 아저씨가 왜 제 눈에 보였을까 생각하면 딱히 크게 짚이는 건 없는데 아마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느라 기가 허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신청곡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탁식 부탁드려요. 무서운 얘기 후엔 이렇게 현실감을 확 일으키는 익숙한 노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치킨집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기가 허하실 수가 있죠? 그 치킨을 먹진 않나 보죠? 일만 하고? 그렇군요. 참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애니과면은 애니과나 혹시 웹툰학과 이런 거면은 그냥 마감 중인 학생일 수도 있어요. 좀 그렇게 돼요. 마감 중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탁식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가 겪었던 공포 사연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저는
원래 꿈을 잘 꾸는 성향이며 가위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몽은 잘 안 꾸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며 나날이 하루를 보내던 중 평소와 같이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는 영화관에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큰 스크린이 있고 옆에는 저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있고 누나들은 결혼해서 조카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리는 F열 정도 중간에서 맨 오른쪽 자리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영화가 나오기 전 시사회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행사치고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조명도 환하지 않고 약간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스크린 영상에 큰 누나 가족이 웃으면서 지내는 일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큰 누나와 큰 매형, 조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나가더니 방청객분들과 행사 임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엔 작은 누나네 가족이 스크린 영상에 나온 후 작은 누나도 큰 누나 가족들처럼 스크린 앞에 나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는 바와 같이 저와 부모님도 스크린 영상에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아버지는 영상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앞에 누나들이 했던 거와 같이 저도 부모님 양손을 잡고 스크린 앞에 나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를 끝나고 난 후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스크린 영상에 안 나와? 그러자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죽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 라고 말하니 엄마가 여기 아빠 발 봐봐, 발이 없잖아 해서 아빠 발을 봤더니 아빠가 양쪽 발목이 없으신 채로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꿈에서 깨어난 뒤 쿵쾅거리는 심장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난 후 괜한 걱정이 조금 들면서 이른 새벽 아침이라 부모님 주무실까봐 전화는 못 드리고 일단 고시 뷔페로 아침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 꿈을 고시 뷔페 삼촌에게 말했더니 아, 이거 좋은 꿈이야, 괜찮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꿈은 현실과 반대라고 하셔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행운을 주는 꿈이겠구나 하여 학원 오전 수업 쉬는 시간 근처 로또를 사러 갔답니다.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연락했더니 별일 없으시다 해서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로또는 꽝이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그 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 합격하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가족들은 화목하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가수 카더가든의 꿈을 꿨어요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왜 그런 재수 없는 꿈을 꿨냐? 이거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꿈을 꾸겠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싶습니다. 카더가든의 꿈을 꿨어요 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도시전설 해체센터 플레이 영상을 보다가 쭈펄 얘기에 화들짝 놀라 오랜 기억 저편의 공포 기억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딩 저학년인 저는 학교 소풍으로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한 놀이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꽤 어렸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였는지, 어떻게 갔는지, 다른 걸 뭘 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을 꾸면 그 순간으로 돌아갈 정도의 귀신의 집 트라우마를 생성하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인솔하에 반 친구들과 우르르 그 귀신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반이 전부 들어갈 수는 없는 터라 팀을 나누어 들어가게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저와 제 친구는 무리의 제일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초딩 2학년 정도로 매우 어렸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인솔하시던 선생님도 앞에만 한 분 계시고 뒤에는 아무도 안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귀신의 집의 처음과 끝에 귀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턱 꺼지더니 평범한 엘리베이터가 낡고 나무로 만든 것 같은 엘리베이터로 변하고 엘리베이터 뒤쪽에 창문이 열리고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고 저는 기억했습니다만 그것이 영정사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오줌을 지리고 저는 단짝 친구와 함께 무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무리의 앞부분에서는 저승사자가 우리를 인솔하며 무슨 얘기도 하고 영상도 틀어줬는데 저희는 무리 맨 끝이라 얘기가 들리지도 영상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칠흑과 같은 검은 뒷공간을 의식하면서도 그 어린 마음에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단짝 친구랑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귀신의 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동굴 같은 곳을 무리지어 쭉 지나가는 형식이었는데 공간마다 테마가 있었습니다. 빨간 마스크, 심령 사진, 프란체슈카, 공포 플래시 게임으로 이미 공포자를 마스터한 대한민국의 초딩으로서는 그냥 숨어있던 귀신이 왁 하거나 프랑켄슈타인이 따라왔다면 전혀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집에서 제가 봤던 것들은 그러한 공포와 다른 격의 공포였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아래 용광로가 들끓는 공간을 허름한 흔들다리로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너편 바위에서 녹아내린 사람들, 용광로에서 살려달라 손을 뻗는 마네킹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리얼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를 떠올려 보면 테마가 귀신이 아닌 지옥이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신체가 일부 훼손된 채 살려줘 살려줘 하며 손을 뻗고 용광로에서 저희 발목을 잡고 비명을 지르고 하니 기존의 허구에 가까운 귀신이나 괴물에서 느꼈던 공포와 달리 현실 또는 산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공포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려 성인이 될 때까지 밤이 되면 그 귀신의 집에서 봤던 귀신들, 벽에서 슉슉 나오던 손과 발들이 떠올라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그 살려줘 살려줘가 어찌나 리얼하던지 여담으로 그 귀신의 집을 못 버티고 혼자 엉엉 울어 저승사자 인솔자님이 저를 중간에 빼내주셨습니다. 혼자 어두운 동굴 공간을 막 달려 밖에 나와 친구들을 기다렸는데 그 와중에 울려 퍼졌던 유승준님의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인솔해 주셨던 저승사자님의 도포자락 아래로 어렴풋이 보이는 나이키 운동화. 그 나이키 운동화를 보고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조금 안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는 30이 넘어 다 극복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 귀신의 집을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어디였는지 아직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 와중에 주펄님이 그 얘기를 딱 하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펄 감사합니다. 뿅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엘리베이터로 들어간다는 설정,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암전이 되면서 나중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지면은 처음 탔던 엘리베이터와 다르게 변해 있다는 설정. 이게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서울랜드 아니면 드림랜드였던 것 같아요. 롯데월드는 확실히 아니고요. 야외였어요. 지금은 없어진 드림랜드 아니면 옛날 과천 서울랜드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외에는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하고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사실은 귀신의 집이 거기 없었다면 이런 설정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옥인 거야. 땅을 팠는데 진짜 지옥이 나와서 테마파크 만들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그냥 어트랙션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야. 누가 그려보세요 한번. 예.
신청곡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나? 있으면 재밌을 듯. 신청곡은 없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저의 추천곡 스티비 완다 슈퍼스티션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무서운 경험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 회사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고 저는 후다닥 뛰어가 문이 닫히기 직전 겨우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 회사 여직원, 20대 초반의 펄순이, 그리고 또 한 명은 검은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흑인 남자. 저는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섰습니다. 버튼을 보니 우리 회사 층만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익숙한데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무실 손님인가?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린 함께 내렸습니다. 펄순이는 자연스럽게 왼쪽, 저희 사무실 방향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그 후드티 남자, 그녀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겁니다. 뭐지? 우리 회사에 올 손님은 없는데 초행길이라 헷갈린 건가? 별 생각 없이 저도 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펄순이는 발걸음이 빨랐고 먼저 우리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펄순이 바로 뒤에 있던 후드티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 사이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얼른 문으로 뛰어가 손잡이를 잡았지만 이미 자동으로 잠긴 뒤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조급해진 마음 때문인지 버벅거리며 틀리고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 펄순이 자리 옆에 서 있는 후드티 남자. 그는 펄순이를 껴안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펄순이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고 사무실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터진 외마디. 헤이! 그 남자가 펄순이에게서 떨어지더니 이번엔 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마주친 그 남자의 눈,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이성도 없는 눈, 어떤 말도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후드티 앞주머니, 무언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제발 총만은 꺼내지 마라. 마음속으로 빌며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You need to leave right now.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그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냥 저를 그저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사무실엔 이미 직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여직원들이었고 몇 없는 남자 직원들은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행히 평소 친했던 여직원 한 명이 제 옆에 다가와 저와 함께 그 남자를 사무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을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남직원에게 발견돼 1층까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도 출입 금지를 요청했죠. 그렇게 소동이 끝났나 싶었는데 그날 오후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와 전해준 소식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드티 남자, 바로 옆 건물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완강히 저항하는 그 여성을 폭행했고 결국 머리에 큰 부상을 입힌 채 도망쳤다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미 성범죄의 전과자였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날 아침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더라면, 제가 나가라고 했을 때 그가 반격이라도 했더라면 그제야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하지만 경찰분이 마지막에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쫄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그 말 덕분인지 지금도 그때 제가 나섰던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 사건이 글로 적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남깁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집 앞에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라는 알림을 받았네요.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펄디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부디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라라랜드의 OST City of Stars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무실에서 그리고 눈이 이성과 감성이 다 없어 보였다는 걸 보니까 아마 약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큰일 치르셨습니다. 미국 제가 농담 삼아 미국 하지만은 저는 미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지 미국을 좋아하는 건 딱히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문제가 많겠죠. 거기도 훨씬 많죠. 뭐. 자, 라라랜드 시티 오브 스타스 듣겠습니다. 라라랜드 OST 시티 오브 스타스였습니다. 라라랜드 꼭 보세요. 그리고 저기 스윙걸스 재개봉했으니까 꼭 보십시오. 다음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을까요? 첫 가위를 시작으로 30대인 지금까지 거의 매주 가위를 눌리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가위에 눌리지 않은 날이 길어도 한 달을 넘긴 적이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 눌리는 일도 빈번합니다. 보통 가위에 눌렸을 때 손가락을 움직여서 푼다고들 하지요. 저는 지인의 경험을 듣고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서 가위에서 벗어납니다. 목소리가 나올 때 성대의 떨림을 통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끙끙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번 가위에 눌리면서 다행인 점은 귀신이나 뭔가 영적인 걸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느낀 적은 몇 번 있는데 그중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말 저는 집에서 낮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위에 눌렸고 평소처럼 목소리를 내서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힘들어 보였는지 아버지께서 뒤에서 절 꼭 안아주시며 괜찮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안심하며 다시 잠들려는 찰나 나 자취 중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뒤에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그대로 잠들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딩딩딩딩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 무섭네요. 짧고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딩 5학년 때 교회에서 겪은 120% 실화입니다. 교회에서 겪은 공포사연, 이것 참 귀하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형과 누나들의 찬양 연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옆엔 누구 건지 모르는 포도봉봉 캔 음료수가 있었고 흔들어 보니 알갱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싸 하며 툭툭 쳐 입안으로 알갱이를 넣었는데 알갱이가 어라라 조금 이상했습니다. 진득한 느낌과 질겅거리는 묘한 그런 풀바디의 알갱이였더랬죠. 그 순간 베이스를 치던 형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펄떡아 너 그 안에 있는 거 먹었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제가 먹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담배 피시고 아마 가래침을 뱉어놓은 것 같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무 싫어.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이 된 유부 남자 펄떡이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 속에 꼭꼭 담아놓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정확히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입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지만 저는 매년 여름 부모님 두 분과 함께 피서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해 피서를 떠난 곳,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피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겪은 일입니다. 여름 휴가죠.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새벽 시간이라 부모님 두 분이 굉장히 피곤하셨는지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갑작스레 차를 정차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인지 모를 아주 황량한 도로였는데 왕복 2차선에 도로 주변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흙길이 마치 서부 영화처럼 넓게 펼쳐져 어두운 밤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뜨문뜨문 가로등 몇 개를 제외하면 사방을 둘러봐도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피곤하셨는지 그곳에 등을 대자마자 바로 코를 골며 깊게 잠이 드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에 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 동안 이불이 펼쳐진 뒷자리에서 틈틈이 잠을 자두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린 남자애들 특유의 에너지 때문에 그랬는지 딱히 피곤하지도 잠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드신 아버지의 돗자리와 정차된 자동차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자동차 한 대 오가지 않는 새벽 도로의 적막함 때문인지 금방 지루함을 느낄 때쯤 어디선가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잠시 두리번거리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았고 그 소리는 바로 아버지의 코란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버지의 코란도 바로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조수석 창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방금까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던 어머니께서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미워 죽겠다는 듯한 눈으로 정확히는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증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기괴함을 느꼈던 것은 어머니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커다란 돌멩이를 입에 억지로 물고 계셨어요. 턱이 빠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주먹만한 돌멩이를요.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 손으로 잠에 드신 아버지를 툭툭 치며 아빠, 아빠 하며 아버지를 깨워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조수석의 어머니, 아니 그 여자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다시 노크를 하듯 조수석 창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갑작스런 공포를 마주하게 되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는지 잠든 아버지를 세게 내려치며 아빠! 아빠! 하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나셨고 저는 아직도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께 자세한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출발하자고 이제 가자고 아버지를 졸라댔습니다. 아직 잠에 취한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돗자리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저는 다시 한번 조수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얌전하게 잠에 드신 어머니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 길로 우린 곧장 서울로 올라왔고 올라오는 도중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전 9시쯤 집으로 돌아와 아직 풀리지 않는 여독으로 두 분은 안방에서 저와 함께 잠에 드셨습니다. 당시 저는 침을 삼키는 것을 한번 의식하게 되면 계속 의식적으로 삼켜야 하는 아주 괴로운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때문에 저는 잠드신 부모님 옆에서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새벽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때 햇살 가득한 거실 쪽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싹, 싹, 싹 마치 돌바닥을 물청소할 때 밀어내는 듯한 소리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저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얼른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마치 오디오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싹 하고 갑작스레 소리는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소리는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하고 느낀 저는 거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시 자리에 누워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싹, 싹 하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4-5번 정도를 반복하니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용감하게 거실로 뛰어나가 누구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 몰래 이 집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부모님이 잠드신 안방을 제외하고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당시 빌라 5층에 살았었고 넓은 베란다 하나가 거실 쪽에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수색하던 저는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살펴보려 다시 한번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앞에 서자마자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손에 들고 있다 내던진 것 마냥 탁 하는 소리를 내며 빗자루 하나가 베란다 한가운데로 쓰러졌습니다. 찰나의 순간 바로 직전에 제가 본 것은 그 빗자루가 쓰러지기 직전 베란다 한가운데 스스로 꼿꼿하게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이 일들을 여름방학 숙제로 일기장에 썼고 당시에 제 일기를 읽은 선생님께서 달아주셨던 짧은 코멘트도 아직 생각이 납니다. 펄떡아, 도깨비들이 가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 빗자루로 변하기도 한다는데 펄떡이는 도깨비를 본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도깨비는 그 새벽 도로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저를 따라온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제 기억 속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성인이 되면서 겪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지만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청곡은 전직 기타리스트였던 아버지께서 어릴 적 많이 들려주셨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무섭다 이거. 이거 무섭네요 이거. 아 참.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잘 읽고 있는데 입에 돌멩이를 물고 있는 어머니를 아까 채팅창에 누가 그 휴게소에서 알감자 사오셔서 드시고 계신 거라고 해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힘들었네? 하지만 잘 읽었죠? 해냈죠? 자,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듣겠습니다. 이 곡이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고 한데 하지만 뒷부분의 기타 솔로가 정말 너무 좋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기타 솔로가 정말 끝내주네요. 자, 사연이 이제 한 3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저 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공포 사연 듣는 걸 좋아하는 펄떡이입니다. 짧습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들 때 겪은 충격, 공포, 실화입니다. 저는 지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 직격탄에 좌절 모드를 한 걸 보고 제 본업인 광고일로 지인의 도장 홍보를 무료로 도와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공포를 실제로 겪었던 때는 바로 단체 집합 금지법인가 뭔가 때문에 도장을 장기간 문 닫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도장 구석에 저의 이삿짐을 둔 적이 있습니다. 책꾸러미였습니다. 저는 책을 읽지도 않을 거면서 사놓고 만족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런 새 책들 중에 그날 읽고 싶은 책이 있어 밤늦게 지인의 도장문을 공식적으로 따고 들어가 구석으로 갔습니다. 어둡고 넓은 도장 끝에 있는 저의 책을 들고 일어서던 찰나 유독 목 뒷덜미가 소름 돋게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뒤돌아 섰던 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좀 쫄았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도장 마케팅하는 사람이 쫄 수는 없죠. 저도 꼴의 공인 4단이거든요. 바로 앞차기 나가는 건데 쫄아서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장 입구는 2가지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은 유리문인데요. 이 유리문은 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고 복도를 지나서 철문을 열어야 도장을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리문은 닫혀 있었고 철문은 열려 있었거든요. 도장 전등을 다 끄고 유리문을 딱 열고 닫는데 자동으로 닫히거든요. 닫을 땐 말이죠. 그때 제 목덜미가 소름이 쫙 돋더니만 뒤에서 정확하게 여자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주온의 그 여자 목소리 있잖아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소리 말입니다. 정확하게 제 뒤에서 들렸어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는 말이 있습죠. 그래서 저는 그 대대로 이어져 온 DNA에 따라서 절대로 뒤를 쳐다보지 않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철문을 닫고 호다닥 뛰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한 번에 비면 귀신들이 그 자리에 모인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건가 싶네요. 지금이야 썰로 풀지만 그때는 오지게 무서웠습니다. 공포사연 한 개 누적입니다잉. 그럼 이만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그냥 저는 이런 도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엄마 방이나 그냥 집안에 있을 때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후다닥 뛰어나오는 그런 경험 어렸을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나만 그런가? 이 소리 있잖아요. 이거를요. 보컬 프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내면서 그 말투에 이 소리가 들어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특히 그 미국 캘리포니아 여자들 중에 이게 약간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들어가는 게 hello 뭐 이런 게 진짜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싫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20대 펄떡이입니다. 우선 저는 가위를 굉장히 잘 눌립니다. 어릴 때부터 가위 자주 눌렸고요. 잘 눌리는 만큼 또 잘 풀기도 합니다. 보통 100이면 100 다 풀 수 있어서 가끔은 어디까지 가나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만 그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서워서 금방 풉니다. 인터넷에 보니 가위를 푸는 여러 방법이 있던데 저는 가위 푸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정신머리에 힘을 주는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사연은 이 가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릴 적 그러니 초등학생 무렵에 눌리던 가위는 온통 까만 배경에 서서히 회색빛의 사람 얼굴이 나오고서 저를 향해서 끄악 소리를 지르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소리 지르기가 끝나면 가위에서 자연스레 풀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가위를 잘 풀지 못해서 소리 지르기가 끝나기를 두려워하며 기다렸던 생각이 나네요. 중고등학생에 들면서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는 매일 가위에 눌릴 정도로 엄청난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떤 가위에 눌렸는지 세세히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만 요 무렵부터는 가위를 푸는 요령을 나름 터득하게 되어 가위가 두렵지는 않았지만 가위가 꿈의 경계에서 나와 현실 세계에 연장되어 나타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령 내 앞에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움직일 수 없고 옆에서 프린터기가 계속 움직이는 찰카닥 소리가 들린다든지 방천장에 뭔가 붙어있는 듯한 모습을 본다든지 제가 가위를 잘 푼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가위의 도입부에 울렁울렁한 느낌이 드는데 그 시기를 지나가면 저렇게 기이한 현상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개쫄보다 보통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느껴지기 전 울렁울렁한 느낌에서 가위를 풀어버립니다. 아무튼 제 사연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가위에 엄청나게 눌려대던 고등학교 2학년의 일입니다. 보통의 가위에 눌려있을 때 느끼는 기이한 현상들은 무의식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꿈인가? 흐엥? 느낌이지만 딱 한 번 의식에 확실히 들었는데 무언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른 저녁 잠깐 방에서 잠이 들었던 때였는데 잠결에 누가 제 가슴, 어깨 부근을 만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가위가 정말 심하게 눌린 상태였는데 누가 제 몸을 만진다는 불쾌감에 현장 적발을 해야겠다는 마음 단 하나로 엄청난 힘을 다해 가위를 풀었습니다. 보통의 몇 배는 더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누웠던 그 위치 그대로인 제 방, 반쯤 열린 방문으로 들어오는 거실의 빛과 부모님께서 보시던 TV 소리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눈을 떠서 대체 누가 내 몸을 만지나 싶어 어깨 부근을 내려다봤는데 웬 뭉게뭉게한 까만 덩어리가 붙어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야 사람이 아니네 하고 안심하며 다시 골아 떨어졌는데 이후로 제가 분명히 뭔가를 본 게 분명해서 까만 귀신 구름이라는 내용으로 찾아보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해주었더니 유명한 공포 유튜브에서 말하길 그 형태가 영안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귀신이 보이는 가장 초기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영안 1단계. 공포 유튜브 매니아인 친구가 그런 거 보면 절대 말을 걸면 안 된다고 하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자취방을 구해서 자취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까만 뭉게구름을 봤던 그날처럼 울렁울렁한 느낌이 들어서 가위를 풀 수 없는 초강력 가위에 눌린 날, 저는 다시 한번 의문의 까만 뭉게구름을 보았습니다. 누워있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베란다 창문과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 봉 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봤던 크기보다 두세 배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친구의 말을 기억한 저는 저런 거한테 말 걸면 안 된다고 말을 안 걸 거라면서 말을 했었더랍죠. 아니, 짧은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펄디님,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체 누구와 대화를 한 걸까요? 당시 제 오른쪽에는 까만 뭉게구름이 있었고 저는 그 동시에 왼쪽에서도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왼쪽에 있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대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왼쪽에 있는 무언가에게 오른쪽의 뭉게구름을 보며 저런 거한테 말 걸면 안 된다며 휙 돌아 누워 그대로 다시 잠을 청한 기억만큼은 생생합니다. 그 후로 2년 전 신림역 인근 모 자취방에서 한 번 더 잠결에 까만 구름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더 이상 의문의 까만 구름을 본 적이 없네요. 사실 첫 자취방에서 봤던 까만 구름과 왼쪽에 있던 무언가와 대화를 나눴던 것, 신림동 자취방에서 봤던 까만 구름은 잠결에 착각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처음 보았던 어깨에 붙어있던 까만 구름만큼은 진짜로 봤습니다. 그땐 정말 누구한테 추행당했나 싶은 불쾌감에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 정신을 차렸었거든요. 제 사연은 이게 끝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본 까만 구름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 속 가짜 귀신이 더 무섭습니다. 신청곡은 초등학생 시절 노래에서 남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말에 한동안 무서워서 듣지 못하던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신청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때는 2010년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숙사는 4인 1실이었고 4인 기숙사는 2층 침대가 2개 있었고 기숙사 복도 끝에 공용 샤워장, 공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는 아침이 되면 팝송이나 가요가 흘러나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이 없거니와 공용 샤워장에 사람이 몰리는 게 싫어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마치고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친구들은 샤워 도구를 챙겨서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콧노래에 흥얼거리며 침대에 앉아 침대 구석탱이에 있는 콘센트에 드라이기 전선을 꽂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그때 기숙사에는 업타운 걸이란 노래가 나왔습니다. 가사는 업타운 걸밖에 모르는 그 노래예요. 팝송 들을 때 국룰인 업타운 걸 가사만 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2층에서 누가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도 아닌 그 경계에 서 있는 목소리로요. 만약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면 기계를 거친 특유의 거친 소리가 있는데 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는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3명을 다 내보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와 이거 조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있는 위치 때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를 말릴 때 침대에 앉아 벽에 기대어 머리를 말리는데 위 침대를 확인하려면 조금 앞으로 나와서 고개를 빼꼼하고 위를 쳐다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고사하고 우선 도망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냅다 달리면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도망치자. 기숙사 방 밖으로 나가자. 일단 제가 알아챘다는 걸 제 위에 있는 존재가 모르게 하기 위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척을 계속하면서 드라이기 세기를 하나씩 줄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일종의 저 스스로에게 부여한 도망치기 위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를 켜놓고 냅다 달려도 되지만 드라이기 세기를 다 줄이고 꺼지는 순간 나가자고요. 3단에서 2단으로 줄이고 심호흡 한 번 하고 1단으로 줄이고 이제 드라이기를 끄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이기를 끄자마자 바로 호다닥 뛰어서 기숙사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어나가는 순간에도 내 머리를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지만 개 빨리 달리면 머리카락 몇 개 빠지고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일생일대의 순간 속도로 달렸습니다. 기숙사 방이 커봤자 4-5걸음이면 끝났는데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결과는 어땠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기숙사 방 밖에서 제 노래를 따라하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방 안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방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서 샤워하러 간 친구들을 기다렸고 샤워를 마치고 돌아온 친구들과 같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왜 나와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했더니 개 쫄보라느니 고추를 떼라느니 이딴 소리나 했는데 실없는 말을 들어서인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괜찮아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 혼자 머리를 말리는데 별일이 없었고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쓰다 보니 생각보다 안 무섭네요. 나름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 생각했는데 적다 보니. 사연곡은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거리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고추를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현재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펄님 라디오를 수면제처럼 사용하기에 저도 소소한 공포사연 하나 남기고 갑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여름을 맞아 본가에서 뒹굴거리며 잉여처럼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여느 때처럼 저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쓱 하고 한 뼘 반 정도 열리고 누가 서 있더군요. 그리고는 그 누군가가 들어와서 침대 옆 제 머리맡으로 왔습니다. 자다가 깨면 졸음에 저항하지 못하고 잠에 빨려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렇게 빨려드는 느낌이 나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결에 출근하시는 아빠가 잠깐 제 얼굴 보려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인기척이 너무도 확연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성격이 하도 급한 사람이라 출근 전에 늦장을 부리는 그런 행동을 원체 싫어하시기도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머리맡에 누군가가 갑자기 제 면전에 대고 손으로 딱딱 튕기며 핑거 스냅을 치는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잠결이지만 이상함을 느끼고 눈을 떠보려고 하는데 눈을 뜨면 제 시야에서 나왔다가 제가 다시 눈을 감을 때 저를 내려다보며 얼굴 앞에서 핑거 스냅을 치는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숨을 때 슬쩍 보이는 얼굴은 완전히 검은 형체였고 이목구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웃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인기척은 너무나도 사람처럼 느껴졌고 전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귀 옆에서는 웃는 여성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들렸고 저는 화가 치밀었죠. 하지만 그때에도 그 귀신이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기에 뭔가 우쭐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도 방해하고 짜증나게 하는 귀신을 때리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귀신을 때리려고 하는데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더군요. 안 보이는 벽에 부딪히거나 누가 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굳은 것처럼 더 팔을 올리려고 하면 90도 정도에서 굳은 채로 더 올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당황했고 반대편 팔로 쳐도 똑같았고 양팔을 번갈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대로 일정 이상 올리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귀신이 내 몸을 멋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무서워졌고 웃음소리도 조금씩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팔이 점점 더 굳어가며 움직이기 어려워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발장구를 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은 이미 환히 밝아 있었고 너무 따스한 햇빛이 버티컬 사이로 내리치며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런 대낮에 이런 양지바른 데서 가위에 눌렸다니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방문이 제가 가위에 눌릴 때 보았던 것만큼 딱 한 뼘 반 정도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문을 항상 신경 써서 닫아 놓았고 고양이도 키우기 전이어서 당시에는 제 방문을 멋대로 열어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특별히 프라이버시에 신경 쓰는 나이이기도 했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딱 가위 눌릴 때 본 만큼 열려 있었으니 정말 좀 전에 문을 연 게 귀신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겪은 게 단순한 꿈이 아닐지 모른다는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그 환한 방의 따뜻한 광경과 상반되는 경험에 압도되어 저는 방을 빠르게 빠져나와 1층으로 갔습니다. 1층에는 엄마와 오빠가 있었고 둘 다 한가롭게 TV를 보거나 쉬고 있었죠. 엄마한테 무서움을 토로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이 얼마나 해이하면 이 벌건 대낮에 가위를 다 눌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강하게 고쳐먹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가위를 한 번도 눌리지 않았고 고양이라는 걸어다니는 부적 같은 녀석이 생겨 전혀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험만이 처음이자 마지막 가위가 되었네요. 저는 지금은 꿈 같은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꿈이라고 여기기에는 제가 평소에 그런 현실적인 꿈을 꾸지도 않고 요상한 꿈만 꾸는 데다가 그 사람보다 사람 같은 인기척이 생생해서 참 기이하고 희한하네요. 정말 너무 사람 같았거든요. 숨결, 호흡, 따뜻한 주변부 온도 같은 것이 미약하게 섞여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거 스냅 치는 귀신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재즈를 좋아하는 귀신이었을까요? 샤밥 두비두밥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청곡은 핑거 스냅 사운드가 도드라지는 패기리의 피버 신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핑거 스냅. 자, 공포 사연을 다 읽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무서우셨는지요? 재미있는 사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사연 계속 올려주십시오. 모이면 모이는 대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게도 펄밤에 출연을 하고 싶다는 어떤 요청이 와서 조만간 게스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무서운 꿈 많이 꾸시고 가위 많이 눌리셔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